현관 도어락 앞에서 나는 세 번째로 같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824, 우리 딸 생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그 숫자가 오늘따라 빨간불을 내뿜으며 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캐리어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에 하룻밤 다녀왔을 뿐인데 내 집 현관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마흔이 되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824, 분명히 맞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신우이의 간드러진 웃음.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렸고 그 틈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영받는 며느리의 기가가 아니라 잡상인을 마주한 주인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안 눌려요. 고장났나 봐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5해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산 사람의 웃음이 맞나 싶었습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바꿨다. 이제 이 집엔 네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 내 명의로 된 이 집. 내가 12년 동안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을 보태서 40살이 되던 해 봄에 드디어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힌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던 그 집. 그 집의 주인에게 지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겁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집이잖아요. 네 집? 방 하나 쓰면서 네 집이라고 하면 다 네 집이냐? 이 집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내 딸 집이야.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내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친정엄마 기일이라고 1박 2일 다녀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이 집을 살 때를 떠올려 봅니다. 결혼 7년 차, 전세로 떠돌이 생활에 지쳐있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퇴직금까지 털어넣었다가 3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시댁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시어머니가 막내딸 신우이를 데리고 지방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을 보탤 여력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간호사 수간호사로 승진하면서 받은 목돈과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작은 집을 팔아 마련한 돈, 그 두 가지로 나는 이 38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 대출도 내 이름으로, 명의도 당연히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자산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빚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점에 은근히 기대는 눈치였습니다. 집을 산 지 6개월 뒤 지방에서 분식집이 망한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잠깐만 있을게. 자리 잡으면 나갈게. 그 잠깐이 벌써 5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카페 알바만 전전하다가 그마저도 그만두고 집에서 뒹굴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밥하는 게 편한지 아들 밥하는 게 편한지 모르겠다며 주방을 차지했고, 내 취향과 상관없이 냉장고와 그릇장을 자기 마음대로 채워나갔습니다. 나는 병원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내가 들어가도 왔니?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손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남편 체면 때문에 우리 딸 하영이가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워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너그러움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장님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은 세대 내부의 일이고 관리실에서는 공용부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시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확인 후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집도 직전의 그 감각, 손이 떨리면 환자가 죽으니까 감정을 전부 몸 밖으로 밀어내는 그 상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길이로 나는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공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바꾸자고 하셔서 당신이 친정만 가면 너무 오래 있고 어머니가 좀 서운하셨나 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당신도 와서 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다시 알려드릴 거야. 나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당혹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상황을 크게 만들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5해 같이 산 남자가 지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 집 누구 명의예요? 뭐? 그 집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요? 아,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 근데 그게 뭐 중요해? 부부가 사는 집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어머니가 다 키워주신 우리 하영이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좀 맞춰야지.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질질 끌고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단 한 방울,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주 바빠져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내 명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빨간 도장 옆에 소유자 정서연, 그 5글자가 오늘처럼 든든한 날이 없었습니다. 법무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은 안경을 고쳤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단독명의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가 절대적이며 배우자라 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 임대, 담보 설정,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후 새 소유자가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현재 거주자들은 법적으로 퇴거해야 한다고요. 그럼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거주 중인 가족일 뿐 소유권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님께 몇 가지를 더 문의한 뒤 바로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개사 사장님은 내 집 주소를 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역세권의 학군 좋은 신축급 아파트라 매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시세를 묻자 사장님은 최근 거래가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샀을 때보다 3억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급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 나갑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만 빼도 당일에 문의 폭주해요. 지금 등록해 주세요. 급매로요. 그리고 내일부터
집 보러 오는 분들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세대주 분이나 거주자 분들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집 보러 갈 때 거주자 협조가 필요한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열쇠공 불러서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소유자 권한으로요. 그리고 매수 희망자분들께 미리 말씀해 주세요. 현재 거주 중인 사람들은 소유자 동의 없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명도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요. 중개사 사장님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이 바닥에서 20년을 구르신 분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매물 등록이 완료된 그날 오후 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그 대신 나는 가정폭력 피해 상담과 관련해 증거 보존 방법을 문의했고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지난 5년간의 가족관계, 재산 상황, 그리고 오늘 있었던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실을 상세히 진술서로 남겼습니다. 경찰관은 필요하면 언제든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야, 이 집에서 네 물건 다 빼가라. 내일까지 안 빼가면 다 버린다. 어머니, 그 집은 제 집이에요. 인연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 집이 아니라 우리 아들 집이고 우리 집이야. 방 하나 내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어머니, 그 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밖에 없어요. 지금 어머니랑 아가씨가 거기 계시는 건 제 허락하에 거주하시는 거고 그 허락을 제가 오늘부로 철회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집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어요. 금매로요. 내일부터 매수 희망자분들이 집 보러 오실 거예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안 해주시면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이 가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하영이는 어떡할 거야? 하영이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친권은 당연히 제가 가질 거고요.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비밀번호 무단 변경한 거 경찰에 진술서 남겼어요. 소유자 동의 없이 출입 통제 수단을 변경한 건 주거침입 방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은 고소하지 않을 거예요. 순순히 나가 주시면요. 너 진짜로.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내일 이혼 조정 신청할 거니까요. 정리하죠, 우리. 조용히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열쇠공 아저씨와 공인중개사 사장님 그리고 경찰관 두 분과 함께 내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분명히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일부러 숨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관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소유자분 동의하에 강제개문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시면 좋겠고 안 열어주시면 3분 뒤 열쇠공이 개문합니다. 1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뒤에는 잠옷바람의 시누이가 그리고 맨발로 뛰쳐나온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에 매수인분들 오셔서 집 보시기로 해서 왔어요. 협조 부탁드릴게요. 매수인? 당신 지금 집을 판다고? 네. 이게 부부가 같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왜 팔아? 이 집은 제 단독 명의예요, 여보. 결정은 제 혼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요. 12해 동안 한 푼도 안 보태신 분이 오늘 무슨 자격으로 공동결정을 말씀하세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야, 이 개 같은 년아. 집이 네 거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어머니, 2달 드릴게요. 그 안에 이사 갈 곳 알아보세요. 2달 뒤에는 새 주인이 들어오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저도 더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매수 희망자 3분을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집을 꼼꼼히 둘러보는 동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남편은 소파 구석에 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매수인 중 한 분이 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상태는 깨끗한데 혹시 거주자 명도에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집 상태는 나는 명도 책임은 제가 지며 잔금일 전까지 확실히 공실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후에 계약금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하영이를 데리러 친정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하영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2살. 이제는 엄마 마음을 반쯤은 읽을 수 있는 나이. 나는 하영이에게 엄마가 아빠랑 잠시 떨어져 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너랑 엄마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영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고모도 같이 안 살아? 응, 이제 안 살 거야. 하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하영이는 5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그 할머니는 하영이를 사랑해서 돌본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자식이라서 거두어 준 거였습니다. 하영이는 어렸지만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을 챙겨달라고 하면 네 엄마한테 하라고 해 하던 사람, 하영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도 약 1번 사다 준 적 없던 사람,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랑만 살아도 돼? 응, 엄마랑만 살자. 일주일 뒤 잔금까지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2달의 유예 기간을 받고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못 나간다고 버텼지만 새 소유자가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기세가 꺾였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나에게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영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자산은 없었고 내 명의 자산은 혼인 이후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 되었지만 남편이 가정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위자료는 상징적인 금액으로 그쳤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내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조정실에서 나를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15해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나가셨어. 나도 그때 막지 못한 거 후회해. 여보, 후회는 나중에 혼자 하세요. 저는 이제 당신이 후회하는 걸 봐줄 사람이 아니에요. 하영이는 내가 어떻게 만나? 면접 교섭권은 법원이 정한 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2번, 주말에요. 단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동석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하영이에게 접근하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접근하시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나는 하영이와 둘이 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번에도 내 이름 석자로요. 지난 5년간 남의 집처럼 살았던 그 넓은 집보다 지금 이 24평 아파트가 훨씬 더 내 집 같았습니다. 하영이 방을 꾸미면서 나는 처음으로 벽지 색깔을 내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커튼도, 식탁도, 이불 색깔도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취향이 담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나는 새롭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후배 간호사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결혼하든 안 하든 네 이름으로 된 자산 하나는 꼭 만들어둬. 통장이든 집이든 보험이든 내 이름 석자가 박힌 그 종이 한 장이 언젠가 너를 살릴 수도 있어. 후배들은 내 말을 농담으로 듣기도 하고 가끔은 진지하게 수첩에 적기도 합니다.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가끔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만 하던 시절, 시누이가 내 화장대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 남편이 어머니한테 좀 잘해라 라며 나를 나무라던 시절, 그때 나는 왜 참았을까요? 왜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살았을까요? 아마도 무서웠을 겁니다. 가족을 잃을까봐, 딸아이의 할머니를 뺏을까봐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무서워서. 하지만 그날 현관문 앞에서 빨간 불빛을 봤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는 가족을 잃은 상태였다는 걸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고 내 집에서 쫓겨나는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며 아내 편을 들지 않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혼자였고 단지 혼자인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 소리 지르며 선을 넘는 사람보다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 화를 내면 상대는 대응할 방법을 찾지만 조용히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해진다는 것. 15해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나라는 사람이 단 사흘 만에 그 가족을 집에서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법이었고, 그게 명의자의 힘이었고, 그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510이 우리가 둘이서 함께 고른 새 숫자. 엄마와 딸, 둘만의 약속 같은 내 자리. 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하영이가 엄마 나왔어 하고 외칩니다. 나는 주방에서 우리 딸 하고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 짧은 인사가 나에게는 지난 15년을 통틀어 가장 따뜻한 귀가 인사였습니다. 비밀번호 네 자리가 바뀐 것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합니다. 현관 비밀번호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 나는 그 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4월의 햇살이 들어옵니다. 하영이가 숙제를 하는 동안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습니다. 이 집은 작지만 온전히 내 것입니다. 타람이 이 공간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저 정서연. 41살의 하나이의 엄마이자 10년차 수간호사이자 이 집의 주인인 정서연입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동안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 열쇠가 아니라 그 집 등기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영이는 아직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5년 전 내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조용함이었습니다. 내 집의 조용함, 내가 주인인 집의 새벽. 나는 식탁에 앉아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오전 회진, 오후에 하영이 학부모 상담, 저녁에는 내 이름으로 된 새 적금 통장 개설. 소소한 하루였지만 모든 항목에 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어로 서 있는 하루. 그 하루들이 쌓여 내 인생이 된다는 것을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예전 아파트 근처를 지날 일이 생깁니다. 일부러 돌아서 가지도 일부러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새 주인은 어떤 분인지 나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오직 오늘 저녁 하영이와 뭘 먹을까, 내일 근무표는 어떻게 되는가,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하는 것들 뿐입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아,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거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 남편 이름도 자식 이름도 말고 내 이름으로 된 거.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엄마는 당신이 평생 겪은 것을 딸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5년 뒤 당신 딸을 살렸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하영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합니다. 나는 웃으며 뭐 먹고 싶어? 라고 묻고 하영이는 한참 고민하다가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라고 답합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귀한 행복을 느낍니다. 조용히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내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맞지 않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나 자신을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이름 석자가 적힌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간직한 채 하영이의 아침을 차립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식탁 위에 내려앉고 그 빛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 삶은 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오늘도 충분합니다.